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동족산잔의 비극 6.25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좀 위로 올라가고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중전할머니, 할아버지 올라가시면요 분명히 6.25와 관련된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이 가족 중에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있어요. 선생님도 할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어렵게 자라시면서 좀 고생을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6.25라는 이 말 자체가 선생님의 가족에게도 상당히 좀 상처로 남아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여러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비극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같은 민족끼리 정말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피를 흘렸으니까요. 그 아픈 역사지만 또 알아야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6.25 전쟁 무렵의 국내외 정세부터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국내 정세 그리고 국제 정세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국내 정세를 좀 보면요. 국내 정세. 1949년이 되면서 이제 48년에 남한 정부도 들어섰고 북한 정부도 들어섰죠. 그래서 1949년에 접어들면서 남한과 북한 간의 정치적,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해요. 독립된 조국에서 하나의 정부가 아니라 두 개의 정부가 세워졌고 또 이념이 워낙에 다르다 보니까 이념이라는 것이 또 상당히 무섭잖아요. 그렇죠. 세계사의 많은 전쟁들을 보면은 되게 예전에는 이제 종교 때문에 지금 또 이념 때문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냉전 시대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38도선 일대에서 크고 작은 교전들이 이미 6.25 전쟁 이전부터 크고 작은 전투들이 엄청나게 많이 수백 건 이상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이제 1949년 무렵부터 38선 근처에서는 남한군과 북한군 사이에서 충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제 냉전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요 이제 49년 돼가지고 48년에 북한에도 완벽하게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죠. 49년에는 중국에도 중화인민공화국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이 중국, 북한에다가 위에 소련까지 해가지고 아예 공산주의가 둘러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 세력이 태평양으로 빠져나온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일본을 뭔가 전쟁에서 패한 국가, 전범 국가지만 일본을 빨리 반공지로 삼아서 일본이란 국가를 빨리 재정상화 시켜야 되는 그러한 전략을 쓰게 되어져요. 그래서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에서 이제 섣부르게 빨리 우리 입장에서 좀 안타깝죠. 제대로 된 역사적 죗값이 치르지 않고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반공기지로 삼게 되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에치슨 선언이라는 게 나와요. 에치슨은 당시에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거든요.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한국과 타이완을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하는 에치슨 라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에치슨이 발표했다 해서 에치슨 라인인데요. 이게 이제 1950년 1월 6.25가 전쟁이 있었던 해에 1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알류산 열도 위에서 이렇게 저쪽 위에 쪽에서 내려 알류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방위선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국과 타이완을 배제시켜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북한 쪽에서 있는 공산주의 진영, 북한 쪽에서 보기에는 미국의 방위 라인 밖으로 한국이 벗어났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가도 한국을 침범해도 대한민국을 침범해도 미국은 간섭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라고 이제 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약간 비밀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6.25 전쟁의 발발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이제 미국의 속뜻은 이제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 확장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 에치슨 라인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바로 이제 북한의 오판이었던 게 6.25 전쟁이 북한이 남침을 하자마자 미국이 바로 투입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오치판을 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학자들 중에 역사학자들 중에는 이 이제 미국의 뭐 전쟁 발발을 유인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이게 이제 에치슨 선언이라는 것이 북한이 오판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북한 정권의 전쟁 준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북한은 이제 위에 있는 큰형님, 작은형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쟁 준비를 착착 해 나갑니다. 그래서 북한의 전쟁 준비를 먼저 보면요. 소련을 방문해서 이제 무기와 고문단 지원의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1948년 말부터 이제 1949년 6월에 걸쳐서
미소 양군이 이제 철수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48년부터 49년까지 이제 미국과 소련군들이 철수하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김일성과 이제 박헌영이 소련의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스탈린으로부터 남침 계획을 승인받아요. 스탈린이 처음부터 이렇게 남침을 승인해 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49년 무렵이 돼서 이제 중국에도 국공내전이 끝나고 아예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니까 좀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그럼 또 중국과도 좀 협의를 해봐 라고 하면서 좀 계획을 승인해 주게 되고요. 또 중국과 이렇게 이제 소련이 중국과도 얘기해봐라고 하니까 이제 중국과 비밀 군사 협정도 체결하고요. 또 이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중국 내전에 참여했던 조선 의용군 3만 명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군에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요,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은 같이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조선 독립동맹의 산하에 있었던 그 군사조직이 조선 의용군이잖아요. 조선 의용되었다가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로 갔던 일부가 다시 조선 의용군이 되잖아요. 그 조선 의용군이 독립이 된 후에도 중국에 남아가지고 이제 중국의 국공냉전,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벌일 때 공산당이 도와서 중화민국공화국이 수립되니까 이제 다시 고국인 북한으로 돌아가게 돼요. 아무래도 사회주의 세력이다 보니까 이제 남한보다는 북한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북한 군대의 또 주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독립전쟁부터 해서 국공내전까지 엄청난 수많은 전투를 치러왔던 정말 일당백의 베테랑 전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말 요즘 정말 특수부대 몇 개 부대 정도 되는 그런 부대, 3만 명이 거의 세계 사단 가까운 부대가 북한군의 전력 증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중에 이 조선 의용군을 이끌고 이제 북한에 들어왔던 무정 같은 지도자들은 북한에서 이제 연안파, 종파, 분자로 물려서 숙청당하게 돼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하겠고요. 자, 이렇게 조선 의용군이 들어오면 이제 북한군이 전력 증강이 되고요. 자, 그런 가운데 남한의 상황은요. 남한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48년 말부터 49년까지 미국과 소련 양군이 철수하면서 일부 고문단을 남겨놓고 이제 일부 고문단만 한국에 남겨놓고 이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남한은 북한에 비해서 이제 병력 규모라든지 무기 등 전쟁 수행 능력이 상당히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남한과 북한은 이제 비교 보면요, 이거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육군은 8개 사단, 남한은 94,974명 있었다고 해요. 근데 북한은 10개 사단, 182,608,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그죠? 해군도 남한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에 7,000명 좀 안 되게 되는데 북한은 16,000명 가까이 됐었고요. 공군은 이제 남한은 2,000여 명, 그리고 북한은 2,800여 명 이렇게 돼서 거의 합계로 치면은 남한은 10만 명 정도, 북한은 2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배의 차이가 있었고요. 중요한 건 장비겠죠. 무기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남한 같은 경우는 곡사포 91문, 이제 이거 대포예요. 그래서 북한은 552문, 대전차포 140문, 대전차포 북한은 550문, 박격포도 960대 1728, 장갑차 27대 북한 54, 우리나라 전차 탱크는 아예 없고 북한은 242대, 그리고 배도 함정도 남한 71척, 북한은 110척, 그리고 비행기, 우리나라 약간 연습하는 비행기 22대, 근데 북한은 전투기, 전폭기 같은 것이 226대. 거의 뭐 전력 비교가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북한은 전쟁 준비 차츰차츰 해 나가고 정말 전력 면에서도 엄청난 우세였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터지게 됩니다. 자, 6.25 전쟁 보면요, 북한 인민군의 전면적인 남침 강행.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북한이 침범했대서 북침이라고 하시면요, 안 돼요. 북한이 남쪽으로 침략해 돼서 남침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6.25 전쟁이 1950년인지도 모르는 젊은이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북침이라고 말하는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50년에 북한이 남침해왔다라는 거. 전쟁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게 되어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빼앗기게 되고요. 6월 27일에 이제 수도는 대전으로 이제 이전되어집니다. 6월 27일에 수도가 대전으로 이전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전으로 피난을 갔다가 막 대구 갔다가 막 부산으로 넘어가죠. 이제 그런 가운데 좀 안타까웠고 좀 짜증나는 일도 있어요. 6월 28일 새벽 2시 반에요. 이 정부 고위 관료들이 다 대전으로 피난 가고요. 이 한강에 당시 다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한강의 주요 다리, 한강 인도교를
2시 반, 새벽 2시 반에 폭파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부 고위 관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간 다음에 이 북한군들이 이 다리를 이용해서 건너올까봐 이 다리를 폭파해 버리는 바람에 당시 서울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돼요. 당시 1950년 무렵에 서울은 지금의 강남, 한강 이남 쪽은 서울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제 60년대, 70년대 넘어가면서 개발이 되는 거고요. 당시는 이제 북쪽이 서울이었는데 서울에 살던 사람들 다 이제 피난을 못 가게 됐죠. 좀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 7월 말이 되면은요, 낙동강 일대를 제외한 이제 남한 대부분 지역들을 북한 인민군이 장악하게 되는데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북한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미국이 아주 신속하게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전쟁이 터지자마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이 되고요. 6월 25일, 6월 27일, 7월 7일 세 번에 걸쳐서 유엔군에서 이제 결의문 82호, 83호, 84호 그 세 개를 나란히 이제 25일, 27일, 7월 7일 세 개 결의문하면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군이 바로 투입되는 그러한 즉각적인 전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북한이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국제연합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국제연합이 만들어진 이래로 최초로 16개국으로 이루어진 유엔군이 한국 파병이 거리됩니다. 그러니까 유엔군이 첫 번째로 파병된 이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인 거죠. 뭐 자랑스러워할 일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도 이 감사한 뭐 16개국 한번은 불러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필리핀, 타이, 태국이죠. 룩셈부르크, 영국, 벨기에, 프랑스, 에티오피아, 터키,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16개국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들도 있고요. 한편은 그것 안 된다면 의무병이나 물자도 이제 준해준 국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나라고 올해도 보면 우리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나라의 K-방역, K-마스크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참전 용사들의 곳곳에 있는 참전 용사들 당시에는 우리가 정말 못 살았지만 지금 이 나라들 보면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도 많죠. 또 미국도 어쨌든 우리보다 선진국이긴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좀 위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참전 용사들한테 마스크랑 뭐 손세정제 이런 것들을 보내줬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꾸준히 해 나가야 될 일, 감사한 것들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 꾸준히 해 나가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이제 소련이 불참했어요. 소련이 참석을 했으면은 당연히 반대표를 던졌을 텐데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유엔군 파병이 결의되고 이렇게 16개국이 우리나라에 파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요, 국군 지휘권을 이제 유엔군 사령관한테 아예 이관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유엔군한테 이관하게 되는데요. 여기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회수가 되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난 지 이제 7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회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군 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 중에 작전을 시행하는 전시 작전 통제권이란요. 평시 작전 통제권이 있어요. 평시 작전권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전쟁이 없는 이제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시기에 뭐 군대가 이동하고 훈련하고 이런 작전권이거든요. 자, 이 평시 작전권은 1990년대 중반에 회수가 됐는데요. 전시 작전권은 아직 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나면 우리는 미군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지금 환수하기로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좀 더 빨리 능력을 갖추어서 뭔가 자주 국가로서 전시 작전권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세져야겠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정말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요. 7월 말 되면요, 이제 수도도 이제 부산으로 아예 옮겨버리고요. 수도도 이제 부산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낙동강까지 밀려갑니다. 이제 유엔군이 처음으로 파병 이제 와가지고 저기 오산 근처에 보면 유엔군 초정 기념비가 있고 기념관이 있어요. 오산 근처에서 스미스 부대가 이제 첫 전투를 치르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파죽지설을 밀고 내려오는 이 북한군을 담당하지 못해서 낙동강 7월 말에는 낙동강까지 밀려나가지고 낙동강 일대를 제외한 남한 대부분 지역들을 북한 인민군에 장악을 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자 이제 당시 유엔군의 사령관으로 있던 메가더가 뭔가 묘수를 짜내야 된다. 뭔가 북한군의 이 허리 찔르는 작전을 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했던 것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죠. 뭐 2차 세계대전 도중에도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런 것도 있었지만요. 워낙에 상륙작전이라는 것 자체가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낮은 작전이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나라 서해안이 조수간만의 차가 크잖아요. 썰물과 밀물도 크고 또 월미도를 거쳐서 또 인천항을 들어가기 때문에 2단계 작전을 펼쳐야 되고, 그래서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에서도 되게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 메가더 장관이 뚝심 있게 밀어붙여서 이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우리도 여기는 인천은 우리 연합군도 인천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허점을 오히려 노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공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군은 오히려 진짜 여기로 상륙작전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장소로 상륙작전을 펼쳐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어쨌든 희박한 성공 확률을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했는데 그래도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쪽의 낙동강전선에서 연합군이 올라가고 또 인천 상륙을 한 다음에 서울을 9월 28일 날 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해서 성공하고 9월 28일 날에 아예 서울을 수복해요. 그러니까 중간과 밑에서 전쟁을 이제 우리나라 연합군 부대가 있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북한군은 오히려 도간에 든 지에 신사가 됐겠죠. 그렇게 작전을 펼치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서 이제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북구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에는 국군이 남침한 북한 공산군의 반격 끝에 38선을 넘어서 이제 북쪽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 며칠입니까? 10월 1일이죠. 10월 1일이죠. 그래서 국군이 남침한 북한군을 물리치고 38선을 돌파한 날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국군의 날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요거가 좀 얼마나 우리나라 국군의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국군의 날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긴 합니다. 자, 그래서 10월 19일에는요 평양이 유엔군 수중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10월 26일에는요 육사단 청성부대에 있거든요. 지금 저쪽 연천 철원 쪽에 있는데 선생님이 8사단 오뚜기 부대에서 복무를 했는데 그 옆에 있었던 부대인데 자주 봤어요. 청성부대라고 해서 청색 별 마크인 부대가 있거든요. 그 청성부대 입구에 보면은 6.25 전쟁 때 압록강물을 최초로 떠서 마신 부대라고 써 있어요. 그들에게 자부심인 거죠. 그래서 청성부대가 압록강에 도달해서 이제 압록강물의 수통을 이제 뜨는 그런 사진들도 있거든요.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압록강을 넘어가면은 이제 중국 만주잖아요. 그래서 유엔군의 만주 진격을 우려하던 중국이 대규모 30만 명이 넘는 군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항미 원조,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원조한다. 이제 조선은 북조선이겠죠. 라는 항미 원조에 내걸고 인민지원군을 30만 명 가까이 파병해요. 그래서 보기에는 이제 명목상은 뭔가 정규 군대가 아니라 이렇게 중국에 있는 인민 군대 중에 지원하는 사람들 보낸다 이런 형식이지만 워낙에 좀 막대한 양의 인해 전술을 써서 왔기 때문에 다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군이 개입을 하면서 이제 11월 말이 되면서 철수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대표적인 흥남철수죠. 흥남철수에서 1950년 12월에 동부전선의 국군 12만 명과 피난민의 약 10만 명이 흥남 보도를 통해서 이제 부산 쪽으로 철수하는, 그게 약간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죠. 국제시장에 보면은 그 황정민이 어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됐던 그 사건이 흥남 부두에서 미국의 빅토리아호 상선을 타고 올 때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나중에 그 영화 국제시장 보게 되면요, 이게 이 장면이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밀리다가요, 1950년 1월 4일에는 서울을 재함락당합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서울을 다시 빼앗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어른들이 1사후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월 4일에 서울을 다시 빼앗겨서 1사후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4일에 서울을 내주고요, 수원마저도 빼앗기고요, 오산 요까지 평택 요쪽까지 밀려납니다. 밀려나게 되니까 이제 미국이 좀 메가더 장군이 이 전쟁이 이제 중국이 참전했기 때문에 이기고 싶으면 중국을 때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만주에다 원자폭탄을 쓰자라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도 많이 고민을 하긴 하는데 원자폭탄을 쓰게 되면 아마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론은 이제 아닌 걸로, 이제 원자폭탄 쓰지 않는 걸로 났는데, 계속해서 이제 강경론자였던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원자폭탄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다가 전쟁 도중에 이 사령관직에서 해임되고요, 후임으로 이제 리지웨이 장군이 임명됩니다.
자, 어쨌든 그 가운데 이제 다시 반격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수원, 평택, 오산 요 라인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반격을 시작해서 3월 달에는 1951년 3월 달에 서울을 재탈환하게 돼요. 그래서 1951년 3월 달에 서울을 재탈환하고요. 그 위에는 조금 더 올라가서 지금의 38선 부근인데 지금 휴전선 있죠? 그 부근에서 계속 공방전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방전이라는 것은 이제 이 지금 휴전선 부근에서 크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압록강까지 갔다가 다시 오산까지 밀렸다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휴전선 부근에서 2년 동안 전쟁을 더 해요. 근데 많이 올라오는 것도 그냥 산 하나 두고서 뺏기고 이런 되게 쓸데없는 소모전, 정말 땅을 많이 차지하거나 많이 빼앗기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전투만 계속하는, 그러니까 수많은 폭탄이 사용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군인들이 죽어나가는, 아무 의미 없이 죽어나가는 그런 고지전은 2년 가까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이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랬던 것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1년 여름까지고요. 그 이후부터는 휴전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이 국제연합에 정전을 제안합니다. 전쟁을 좀 멈추자라고는 정전을 제안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개성에서 첫 정전회담이 1951년 7월, 전쟁 시작된 지 1년 만에 개성에서 이제 첫 정전회담이 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과 중국, 북한 대표가 참여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진 통일을 주장해서 이거 안 된다, 계속 밀고 나가자, 뭐 원자 폭탄 쓰는 뭐하든 밀고 나가서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정전에 반대하고 회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아서 이제 유엔군 대표에서 미국 그리고 중국, 북한 대표가 참여하는데요. 이게 2년 동안 회의를 여는데 결론을 보지 못하고 전쟁이 2년 동안에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전선 부근에서 정말 의미 없는 전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느냐, 이렇게 밑에 보면요. 정전회담에서의 대립, 크게는 두 가지 문제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군사 붕괴선, 그러니까 휴전선을 어디다 그을 거냐, 군사 붕괴선 설정 문제. 그래서 중국과 북한은 원래 전쟁 전에 38도선, 전쟁 전에 선이었던 38도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미국은 아니다, 지금의 전선, 지금 각각의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는 전선, 접촉선이라고 하는데요. 정전협정 당시의 전선을 휴전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해서 평행선을 좀 그었어요. 또 하나가 포로 송환 방식입니다. 포로 송환 방식은 중국과 북한은 포로를 원래 본국으로 송환하자, 본국 송환을 주장했고요. 미국은 아니다, 포로들에게 자유의사를 물어서 포로들이 원하는 나라로 송환하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국제연합의 인도주의에 따라서 포로들의 의견을 존중하자라는 거였고, 그 전에 이제 제네바 협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제협정 중에 제네바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북한 같은 경우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원래 포로를 본국으로 보내는 제네바 협정의 약속에 따라서 전쟁 포로를 그 포로들이 속해 있는 나라로 보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약간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요. 이 북한 인민군 중에는요, 원래 북한 출신이 아닌 군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막 내려오면서 남한 지역으로 내려와서 뭐 수원이든 평택이든 뭐 충청도든 거기 있는 젊은이들을 그냥 강제로 북한 인민군에 넣어버리고서 북한 인민군으로 입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원래 고향이 남한인데 지금 북한 인민군 소속으로 남한의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원래 그 포로가 소속되어 있던 군대를 따져가지고 송환을 시키면은 그 사람은 남한이 고향인데 북한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가족은 다 남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서 포로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이제 미국이나 연합군이 했던 것도 있고요. 또 한편은 미국은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많은 포로들이 남한이나 뭐 자유주의 진영을 선택할 테니까, 그러면은 포로들이 많이 이제 자본주의 진영을 선택을 하면은 그게 체제 경쟁에서 아무래도 이기는 것으로 선전할 수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내세웠던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군사 붕괴선 설정이라든지 포로 송환 방식 가지고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2년 동안이나 전쟁이 질질 끌게 되는데요. 중간에 이 정전협정을 반대했던 이승만 정부가요, 방공포로 27,000명을 그냥 석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북한군 포로 중에 공산주의 반대한다는 포로들 27,000명을 거제도 수용소에서 확 풀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이 열받아, 뭐야 이거 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
이승만 뭐 쟤는 왜 포로를 약속도 뭐 협의도 되지 않는데 풀어버리는 거야, 석방시키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열받고 미국도 같은 편이지만 약간 좀 난감해, 회의하고 있는데 난감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전회담이 결렬될 위기가 생겨요. 어쨌든 약속되지 않은 반공포로를 이승만이 풀어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좀 막 달래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 끝나면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해줄게, 미군 주둔해줄게, 경제 얹어줄게, 이런 약속을 해가지고 좀 달래가지고 결국에는 정전 협상을 짓게 되어집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이승만의 뭐 뛰어난 외교 전략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1953년 7월 27일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분계선 문제는요, 정전회담 당시에 미국이 주장했던 이제 접촉선, 지금의 전선을 전선으로 이제 한다라고 이제 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38도선이랑 휴전선이 좀 38도선은 북이 38도선이니까 딱 일직선인데, 휴전선은 38도선 대비했을 때 남쪽으로는 조금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쪽은 38도선보다 좀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강원도 쪽은 오히려 38도선보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당시 전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포로 송환 방식은 미국의 포로 송환 방침에 따라서 이제 요거를 이제 공산군 측이 대체로 동의하면서 원하는 대로 포로들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전협정이 체결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 휴전선을 설치한 다음에 이제 그 위아래로 2km씩 비무장지대, DMZ라고 하죠. 비무장지대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전은 전쟁을 잠시 멈춘 거죠. 전쟁 중에 군사적 행동을 완전히 멈추지만 잠시 멈춘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전쟁이 진짜 끝났다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종전이죠, 종전. 그래서 뭐 작년부터 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간에 뭐 이렇게 종전을 한다 어쩐다 얘기 많이 나왔었죠. 아직 우리는 전쟁이 끝난 상태는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6.25 전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많은 피해들이 우리나라에 남게 되거든요. 이 피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